랩팁의 시대가 온다. 맞아요. 사람들이 계속 가난해질 것이다. 네, 가난, 난가. 뭐 4대 보험이니 뭐니 다 빠져나가고 내가 갖고 있던 주가는 떨어지고 집 가격도 떨어지고 가난해지고 있음을 느끼는 거죠. 23년은 이 답이다. 21년에 만났던 그 기업들의 22년에 같은 기업을 만났어도 그 온도 차이가 상당합니다. 수익성 얼마야? 매출 얼마야? 영업이익 얼마야? 그레이트 리세션 2023 저자이시자 경제 읽어주는 남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김광석 교수님 어렵게 모셔봤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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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래도 저도 좀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보려고 노력 중인 사람인데 저도 이번에 구매해서 처음 보게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지한 저도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무지하지 않으신 거죠. 근데 무지하지 않음을 반증해주는 그 멘트셨습니다. 랩팁의 시대가 온다. 맞아요. 사람들이 계속 가난해질 것이다. 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제 친구들이나 제 주변 사람들은 되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뭘 많이 사고 해외여행도 엄청 많이 가더라고요. 나만 가난한가? 그만큼 체감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23년에는 모두가 가난해지는 걸까요? 가난, 난가. 뭐 인스타상에서는 가난함을 확인할 수가 없죠. 평균적으로 가구 소득 규모가 통장에 찍히는 소득 기준, 그게 명목 소득이라고 하죠.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명목 소득은 늘어날지 몰라도 그걸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 소비할 수 있는 규모, 이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소득을 이제 실질 소득이라고 하는데 실질 소득으로 전환하면 대략 한 30만 원 정도 격차가 납니다. 근데 그전에는 격차가 일어나지 않다가 21년, 22년 들어서서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고물가 때문이죠. 물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소득을 가지고 물건을 살 수 있는 규모가 줄어드는 현상, 그게 가난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인스타상에서는 안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은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23년까지도 이 고물가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물가 정점 찍은 것과 이 높은 물가가 유지된다는 말하고 좀 다릅니다. 물가 상승률이 22년 내에 고점을 찍은 건 맞고 그 이후에 하향 안정화되는 건 맞지만 여전히 목표하는 물가 상승률 2% 목표 물가를 상회하는 약 3.6%대의 높은 고물가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전히 명목 소득을 실질 소득으로 전환했을 때 격차가 계속 벌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가정들은 2천만 가구는 가난해지고 있음을 느낄 가능성이 높고요. 더 중요한 것은 안타깝게도 명목 소득 자체도 떨어질 것이라는 거죠. 명목 소득이 줄어드는 이유는 10명의 친구들 중에 10명이 취업하고 있다가 이제 8명만 취업한 상태면 10명의 평균 소득은 줄어들겠죠. 그런 흐름이 23년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가난해지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투자했던 주가가 상승하면 내가 갖고 있는 집 가격이 상승하면 그래도 나는 계속 부자 되고 있으니까 소비 지출하는데 뭐 아낌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22년에 만났던 그 금리보다 23년에 만나는 금리가 더 높을 것이기 때문에 이자 상환 부담은 더 가중되는 거죠. 뭐 4대 보험이니 뭐니 다 빠져나가고 그 명목 소득은 줄어들고 있고 실질 소득은 더 줄어들고 이자 지급하고 내가 갖고 있던 주가는 떨어지고 집 가격도 떨어지고 가난해지고 있음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체 가계, 기업, 정부 할 것 없이 경제 주체가 23년에는 소위 Great Recession,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하다 보니까 가난해짐을 느낄 수 있고 어려운 국면에 진입할 것이기 때문에 단단히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저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의 전부 다 마이너스거든요. 23년에는 저 같은 개인 투자자나 아니면 좀 직장인들,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좀 어떤 방향성을 가져가야 할지 좀 궁금합니다. 밖에 비가 옵니다. 그럼 비가 온다고 해서 밖에 나가는 사람들이
다 비에 맞는 것은 아니에요. 우산 쓰고 나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결국 비가 오는 것은 우리가 멈출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이나 고금리나 그 밖에 여러 가지 거시경제 현상은 우리가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다만 그 경제 국면에 걸맞게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22년, 23년 경제를 좀 관찰해 보시면 금리는 어쨌든 올라갈 것이다라고 다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시중은행들의 저축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저축을 늘리면 되는 겁니다. 간단히. 돈은 그렇게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더 높은 수익성을 찾아서. 은행의 저축만 해도 적정한 투자 수익률이죠. 은행 금리가 투자 수익률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원금이 보장돼요. 네. 그런 국면에서 계속 주식시장에 맴돌면 그거는 비 오는데 우산 안 들고 나가는 거랑 비슷하죠. 2020년, 21년 코로나19 직격탄으로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서 제로금리를 채택했던 그 시점, 금리가 떨어지니까 은행에 있던 현금성 자산이 대거 주식시장으로 몰렸던 거죠. 주가가 올랐던 거잖아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종목이 잘해서가 아니라 매크로 경제가 결정했던 거죠. 유동성 장세라고 했지 않습니까? 2022년은 역유동성 장세 아닙니까? 네. 금리 인상하면서 돈이 또 은행으로 쏠리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투자자 관점에서 23년은 정말 저축 상품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셔라. 저축이 답이다. 네. 이 말씀 드리고요. 물론 주식시장에서의 이 주가의 흐름도 22년 10월이 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의 고점이 23년 2분기라고 본다면 네. 그로부터 이 주식시장은 6개월 정도 선반영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가는 10월 정도면 저점을 형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도 뭐 저는 말리고 싶진 않습니다. 주식 투자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점은 통과했으니까. 다만 이 박스권의 맴돌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유망 섹터가 있을까를 좀 관전 포인트로 삼고 투자 의사 결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의견 드립니다. 한국이 한 번도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13년에 한국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맞닥뜨렸을 때 최악의 상황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 스태그플레이션의 정의를 가장 쉽게 설명드려 보면 물가가 치솟는데 소득이 같이 늘어요. 그러면 좀 괜찮으시죠? 그죠. 그리고 소득은 줄어들어서 싫지만 그래도 물가도 같이 떨어져 줘요. 그나마 견딜만 하죠. 그게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의 정의예요.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는 치솟는데 소득은 떨어져요.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제 월급 빼고 다 오르죠.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23년 경제를 좀 생각할 때 너무 힘들다. 그 고물가 때문에 또 힘들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완전히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냐 이런 표현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안타깝게도 23년 상반기만큼은 정의에도 부합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그래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경험해보지 못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은행의 전망치를 가지고만 여러분께 설명드려보면 23년 상반기에 한국 경제 성장률이 1.3%입니다. 그러면 1.5%가 안 되니까 이건 누가 봐도 경기 침체예요. 그런데 물가 상승률은 23년 상반기에 4.1%를 기록합니다. 그럼 이 4.1%의 의미는 우리나라의 적정 물가가 몇 %예요? 그게 2%잖아요. 그럼 목표 물가의 2배 수준이 4%니까 물가 상승률이 만약에 4%를 상회한다. 그건 경고등이에요. 위험 수준이에요. 4%를 초과할 때 보통 스태그플레이션의 정의에 부합한다라고 설명해요. 경제 성장률은 1.5%가 안 되는 본격적인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하고 물가 상승률은 4%를 상회하는 위험 수준을 상회하니까 스태그플레이션에 정확히 부합하는 경제죠. 23년 상반기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가 만약에 물가를 못 찾고 놓쳐요. 만약에 경기가 더 꺾여요.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기조차 어려워져요. 그게 가장 걱정인 거죠. 그런 국면에서 우리 경제가 이 토끼의 해처럼 도약을 꿈꿔야 되는데 기업들은 사업 규모를 줄이고 R&D 투자를 줄이고 교육 투자를 줄이고 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죠. 도약이 아닌 거죠. 잘 버티자라는 느낌인 거고. 기업들이 가장 어렵게 겪어야 하는 상황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업들은 매출은 안 느는데 비용만 늘어나는 거죠. 나가는 최악이죠. 비용. 그렇죠. 매출은 안 늘어난다. 근데 이런저런 비용은 다 인상됐고요. 하물며 우리 근로자들이 임금 협상의 과정에서 물가 상승분만큼을 반영해달라는 요구를 하기 때문에 임금도 올라가죠. 기업들은 당연히 허리띠 졸라매자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국면에서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할 만한 그림을 못 그린다는 거죠. 도약을 그린다는 건 뭐예요? 다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다음 준비가 뭘까요? 신사업에 대한 고민, R&D 지출 이런 게 다음 단계를 위한 도약인데 재반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떻게 다음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합니까? 기업들이 신사업 진출이라든가 신규 투자라는 관점에서 고려하는 그 기회비용 기준선이 있는데 그게 역시 또 금리예요. 기업은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으로 구성되잖아요. 네. 자기 자본이 주식이죠. 그러면 시가총액이 올라가면 자기 자본이 늘어나는 거죠. 네. 그럼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자본이 쪼그라들었죠. 예를 들어 금리가 5%예요. 기업이 대출받는 금리가. 근데 A 사업이 수익률이 4%예요. 그럼 A 사업을 할까요? 못하죠. 안 하죠. 금리가 1%면 A 사업 4% 수익률 바라보고 하는 거죠. 경영전략회의 가면 다 그거 가지고 얘기합니다. 수익성 얼마야? 매출 얼마야? 영업이익 얼마야? 저도 이제 경영전략회의를 참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만 21년에 만났던 그 기업들의 경영전략회의의 느낌과 22년에 같은 기업을 만났어도 그 온도 차이가 상당합니다. 그만큼 이 높아진 금리와 높아진 물가가 상당한 제약 요건이 될 거고요. 그렇다면 23년에 조금 반등하는 시점이 오기는 할까요? 경기가 반등한다. 글로벌리 봤을 때는 월드뱅크도 마찬가지. 주요 기관들도 23년이 최악이다. 24년은 23년보다 낫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23년 연내에서도 경기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했을 때 네. 상반기가 최악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고물가 고금리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는 게 23년 상반기예요. 경기라는 점만 고려했을 때 코로나19 2020년 2분기 직격탄 이후에 최악의 상황으로 좀 이렇게 얼어붙고 있는 과정인 건 23년 상반기인데 이 상반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L자형 침체에 놓이게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 그 L자 침체에서 거의 밑바닥을 찍고 그나마 완만하게라도 우상향할 것인가 이것을 좀 판단해 볼 이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